올여름 다들 이 영화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어쩌다 보니 한국 영화 구출 프로젝트가 되어버린 반도가 드디어 개봉을 합니다. 부산행 때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지만 애니메이션 감독의 첫 실사 연출작에 100억에 가까운 제작비를 쏟아붓는 것 자체에 대한 불안감이 더 컸지만 보란듯이 대박을 터뜨렸죠. 부산행은 더 이상 새로운 걸 보여주기 힘들 것 같은 좀비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부산행이란 심플한 동선, 열차를 관통해 나가는 분명한 목표, 차근차근 정석대로 쌓아나가는 긴장감 아래 좀비에 기발한 액션이나 예상 밖의 캐릭터 등이 더해지면서 재미난 장르 영화가 완성되었죠. 자, 그럼 반도의 운명은 어떨까요? 부산행의 속편인 만큼 기대와 부담감을 동시에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애들러 가지 않고 본론부터 직진하겠습니다. 오늘 썸 타볼 영화 반도입니다. 부산행이 직진하는 이야기였던 반면 반도는 들어갔다가 반원점을 돌아서 다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이 좀비에 의해서 하루 만에 무정부 상태가 되고 세계 각국은 좀비 바이러스를 차단하기 위해 반도를 격리시킵니다. 주인공인 정석은 군인 출신으로 누나 가족을 데리고 탈출하다가 누나와 조카가 좀비가 되어버리고 내역만 함께 살아서 홍콩으로 탈출합니다. 그리고 4년 뒤 죄책감에 사로잡힌 나나를 보내던 정석과 매형에게 홍콩 마피아들이 제안을 합니다. You get the truck, come back with the money. That's $2.5 million per head. 한국 출신의 몇몇 사람들이 팀으로 꾸려지고 지옥 같은 반도로 들어갑니다. 정석 일행은 트럭을 회수하던 중에 631 부대라고 불리는 군인 집단의 습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위기의 순간 소녀들이 정석을 구해줍니다. 살고 싶으면 타요. 이제 상황은 복잡해져 갑니다. 현금 트럭 그리고 마피아들에게 직통으로 통할 수 있는 위성 전화만 있으면 누구든지 반도를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이것을 두고 정석과 민정의 가족들 그리고 631 부대의 지휘관 서대희 등이 경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이번 무비썸에서 제일 큰 질문이 이겁니다. 왜 이렇게 딱 떨어지게 깔끔하게 기획된 오락 영화에도 사람들의 불만이 멈추지 않고 섞여 나오는가? 오늘은 몇 가지 포인트에서 반도에 대한 약점들을 먼저 질문해보고 그 불만들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반도를 옹호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불만, 반도는 서울이 배경인데 왜 서울 같지 않을까? 다시 말하면 왜 반도에는 랜드마크가 나오지 않는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도의 동선은 심플합니다. 홍콩에서 인천부두를 통해서 잠입, 현금 트럭에 있는 오목교를 지나 한 차례 싸움이 벌어집니다. 이후 631 부대의 본부가 있는 구로공단 인근을 중심으로 사건이 진행되다가 다시 인천부두 쪽으로 돌아가서 한반도를 탈출하는 동선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 영화에는 랜드마크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서울, 오목교라고 공간을 특정했음에도 사실은 잘 구분이 가지 않도록 꾸며져 있습니다. 마치 가상의 디스토피아를 보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서울이 폐허가 되었다라는 인상이 좀 약합니다. 미술적으로는 꽉 차 있는데 의외로 색깔이 희미하다고 해야 할까요? 그 부분에서 반도의 개성이 떨어진다 혹은 비슷한 장르의 다른 영화들에 비해서 무난하다는 식의 아쉬움이 지적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달리 말해서 보편적인 디스토피아 이미지의 구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보편성, 평균의 미학이야말로 반도 전반의 하이 컨셉이라고 느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 즉각적으로 떠오를 만한 영화들이 꽤 있습니다. 감독이 직접 언급한 조지 로메로의 영화들이나 카체이싱 부분은 매드맥스, 전체적인 구성은 뉴욕 탈출, 둠스데이 같은 영화가 떠오릅니다. 미래를 중심으로 한 소녀들의 활약을 보면 멜라니의 인류의 마지막 희망인 소녀라는 영화도 생각이 납니다. 물론 정서적으로는 완전히 다르지만요. 연상호 감독에 따르면 반도의 비주얼 컨셉의 상당 부분은 아키라 등 아포칼립스 소재의 애니메이션이나 만화에서 빌려왔습니다. 저는 그게 이 영화가 생각한 미술의 평균치라고 봅니다. 실제로 구로공단 일대의 조감들을 모델링해서 사실적으로 구현했다고 하는데 구로공단 일대 자체가 대표성이 있는 랜드마크라기보다는 이미지의 덩어리, 익명성, 어디에나 있을 법한 구분하기 힘든 평범한 공간에 가깝습니다. 이건 보통의 욕망을 가진 보통 사람들의 시시한 인간의 이야기라는 연상호 감독의 의식이 반영된 결과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중간에 염력이라는 영화를 하긴 했습니다만 연상호 감독은 염력에서도 골목길을 중요한 공간으로 활용하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목이 가진 익명성, 친근함, 수더분함, 어지러움 등이 연상호가 사랑하는 요소들이 아닐까 합니다. 반면에 다양한 사물을 활용하는 재치 있는 장면들이 모자란 개성들을 채워주는 것 같습니다. 가령 빛과 소리에 반응하는 좀비들을 불러 모으는 나이트클럽 차나 부어치킨 같은 구체적인 상호, 좀비를 이용하는 광기 어린 놀이인 숨바꼭질에서 나오는 노래처럼 말이죠. 전반적으로 평가하자면 큰 틀에서 대표성을 내세우지 않는 공간 디자인을 하고 공식과 보편성에 따라서 재현을 하되 깨알 같은 요소들로 장식을 하는 것,
그게 반도의 그리고 연상호의 접근법입니다. 두 번째 불만, 반도가 좀비 영화가 맞긴 맞나? 다시 질문하면 왜 반도에서의 좀비는 잘 구분이 되지 않는가입니다. 반도는 좀비물이라기보다는 탈출물에 가깝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좀비를 가차없이 사물로 활용합니다. 좀비가 조건이나 환경, 설정으로 철저하게 소모되는 겁니다. 물리적인 조건에서 일종의 쓰나미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좀비떼를 보면서 대한민국 서울이 정말 인구 밀도가 높긴 높구나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좀비를 개체가 아니라 집단으로 바라보는 시선은 적어도 두 가지 정도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는 좀비에 대한 변주와 고민이 주요한 볼거리가 아니라는 거리두기입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좀비 액션이 아니라 실은 카체이싱이거든요. 두 번째는 그리하여 실질적인 위기를 조성하는 악역들은 바로 631 부대의 정신 나간 군인들입니다. 처음에는 구조신하고 올 때까지 사람들을 보호하고 버텼던 이들은 이제 탈출과 구원을 포기하고 오로지 생존 그리고 자극만을 쫓습니다. 말초적인 즐거움 위해서 이들이 즐기는 오락, 좀비 레이스인 숨바꼭질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631 부대는 인간성이 마비된 사실상 좀비 같은 인간들입니다. 정반대에서 희망을 잃고 인간성이 사라져가는 또 다른 이가 있습니다. 바로 죄책감 속에 사는 정석입니다. 매형은 정석을 원망한 듯 한편으론 등을 두드려주듯 말합니다. 시도는 해봤냐? 너도 괴롭잖아. 그냥 포기했으니까. 때문에 정석은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반도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631 부대의 습격을 받고 매형을 잃고 혹은 죽었다고 생각하고 넋이 나간 정석에게 준이는 눈빛이 좀비 같다 라고 말합니다. 이 영화를 정석의 성장서사로 정리한다면 희망을 잃었던 남자가 준이로 대표되는 다음 세대 그리고 완전히 좀비처럼 짐승이 된 631 부대를 보면서 다시 한번 시도해보는 이야기로 요약될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명쾌하고 간단하죠. 다시 돌아가서 좀비는 불가항력의 자연재해이고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희망을 잃은 정석과 외부인들, 적응하면서도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민정의 가족들, 그리고 자극만을 추구하는 631 부대,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뉩니다. 영화는 반도를 탈출할 기회라는 미끼를 통해서 그렇게 지옥 같은 절망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주제적으로는 한없이 절망적인 상황에 매우 긍정적이고 착한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도의 주제는 대략 두 가지 정도입니다. 하나는 정석 파트의 성장담, 다른 하나는 준이 파트의 희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영화는 노골적인 대사로 이걸 정리합니다. 무리를 해서라도 탈출을 시키려는 엄마에게 준이는 말합니다. 가족이 같이 있는데 왜 지옥이야? 또 사령관을 자처하다가 끝내 스스로를 희생하는 김노인이 준이와 유진에게 미안하다, 좀 더 좋은 세상으로 보내주고 싶었는데 라고 합니다. 나중에 유엔의 군인이 지옥 같은 곳에서 고생했다 라고 말하면 준이는 제가 있던 세상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라고 답합니다. 이건 사실 김노인을 비롯한 어른들에게 하는 대답인 거죠. 확장해보면 양심적이고 상식적인 기성세대와 이상적이고 밝은 젊은 세대와의 대화이기도 하죠. 어쩌면 감독이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 바라는 희망사항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영화의 가장 판타지적인 면모는 실은 좀비나 폐허가 된 서울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이런 메시지들입니다. 한편으론 이건 대중, 상업, 오락 영화이기에 필연적으로 밟아야 할 해피엔딩에 대한 부산물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간에 반도는 관객에게 불편함이나 찝찝함의 여지를 남기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깔끔하게 털고 나올 수 있도록 배려하죠. 그게 상업 영화로서의 이 영화의 목적입니다. 마지막 불만, 반도의 심판은 왜 이렇게 심할까? 다시 말하면 연성호 감독은 왜 이렇게 많은 슬로우 모션을 쓰는가입니다. 대충 숫자를 세어봐도 슬로우 모션은 6번 이상 등장하는데 그 종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액션 하이라이트에서 시간이 느리게 가는 일종의 블리타임 같은 슬로우 모션입니다. 다른 하나는 감정적인 하이라이트에서 화려하고 지나친 음악과 함께 쏟아지는 감정의 슬로우 모션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영화의 심파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부산행에서도 엔딩 즈음 공유가 아기를 안고 있는 환상을 볼 때 슬로우 모션을 겁니다. 이 장면을 두고 과잉이다, 심파다 말이 많았죠. 여기서 심파에 대해서 분명히 하고 가겠습니다. 한국 영화에서 주로 얘기되는 심파는 감정을 지나치게 1차원적으로 자극하는 방식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사건이나 상황의 결과로서 감정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은 우셔야 합니다 라고 직접적으로 표시를 해주는 거라고 볼 수도 있죠. 눈물을 흘리셔야 합니다 라고 강요하면 오히려 몰입이 깨지고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렇게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때 우리는 흔히 심파라고 비난을 합니다. 부산행에서는 그나마 이야기 클라이막스에 짧게 등장했는데 이번에는 거의 오프닝, 누나가 죽는 순간부터 바로 등장합니다.
하지만 꽤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에서 불쑥 들이밀어지는 지나친 눈물샘 포인트에 거북했을 겁니다. 코스 요리로 치자면 전체 요리나 에피타이저를 다 생략하고 불쑥 메인 요리를 들이미는 격이니까요. 이후로도 인물들이 위기에 처하는 클라이막스마다 슬로우 모션을 겁니다. 감독의 의도는 이해가 갑니다. 조각으로 잘라 그 장면만 봐도 바로 이해될 수 있도록 눈물을 자극하는 거죠. 상황과 음악, 표정만으로도 울 수 있도록 말이죠. 하지만 슬로우 모션에 대해서는 연출자들의 오해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슬로우 모션이 펼쳐지는 순간 대체로는 이야기로부터 간격이 멀어집니다. 상황에 빠지는 대신에 거리를 둔 채 창작자의 의도를 목격하게 되죠. 비유하자면 달을 보지 못하고 손가락을 보게 되는 결과랄까요? 아무튼 꽤 많은 슬로우 모션은 시간이 느리게 간다는 한상이 아니라 감정이입이 깨져 나를 무시한다는 불쾌감으로 연결되는 연출로 전락했습니다. 그런데 반도는 이 과잉을 지나치게 많이 자주 사용합니다. 액션에 대해서는 대체로 납득이 갑니다. 이 오락과 쾌감의 순간을 즐기세요 라는 신호가 되기도 하니까요. 어차피 처음부터 일정 간격 거리를 둔 채 액션이라는 움직임을 즐기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하지만 감정적인 씬에서 슬로우 모션을 사용한다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반도의 아쉬운 점은 바로 이런 드라마적인 지점에서 너무 쉽고 관습적인 패턴을 고민 없이 반복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큰 구멍과 의문들은 도리어 주제와 연결돼서 변명의 여지가 있습니다. 예컨대 영화 전체의 행동 동기 두 가지. 첫째, 정석은 말마따나 핏줄도 아닌데 매형을 왜 그렇게 애틋하게 챙기는지. 둘째, 민정가족은 정석과 아무런 인연도 없는데 왜 그렇게 도와주는지. 저는 반도가 혈연 가족이 아니라도 기꺼이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동력으로 해서 굴러가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영화 초반에 마피아가 말합니다. 괜히 서로 구하려다가 일 망치지 말라고. 그럼에도 이 영화는 상대를 괜히 구하려는 사람들, 그러니까 정석과 준희, 유진, 민정, 김노인 등 사람들의 선의와 도움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이야기입니다. 거기 앞에 왜를 붙이면 아예 진행이 안 되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만약 반도의 지옥 같은 모습이 각자 도생해야 하는 시대, 현실에 대한 은유라면 여기서 낙관적이고 비현실적인 인물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살아야 하는 이유, 현실에 대한 희망인 셈입니다. 저는 반도를 4DX로 봤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밌다는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의 반도의 첫 감상평은 준위의 뒷좌석에 앉은 정석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20분 넘는 격렬한 카체이싱 동안 좌석을 붙잡고 있느라 정신이 없을 정도였죠. 반도는 일반 상영, 스크린X, 4DX, IMAX까지 다양한 포맷으로 상영됩니다. 이렇게 놓고 보니 이 영화의 목적은 비교적 선명합니다. 이건 카체이싱의 체험, 그러니까 놀이기구로서의 재미를 추구한 영화입니다. 때로는 매우 뾰족한 영화를 만들기도 했던 감독이 최대한 친절하고 낙관적으로 뽑아낸 카체이싱 탈주곡입니다. 만약 이 영화의 아쉬운 점을 굳이 꼽는다면 저는 바로 그 감독의 개성이, 그러니까 뾰족한 부분이 지나치게 다듬어진 점을 꼽겠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관객의 오락을 위해서 철저하게 봉사하는 영화이며 그러한 목적은 충분히 달성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반도에 쏟아진 기대대로 목마른 한국 극장가의 단비 같은 영화가 되길, 꼭 극장에서 오락으로서의 즐거움을 만끽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영화를 계기로 뉴노멀 시대의 극장이 실은 안전하고 즐길만한 대중오락의 장소라는 인식이 다시금 널리 퍼지길 바라면서 오늘 썸 타본 영화 반도였습니다.